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습니다. 달은 구름 뒤에 숨었고 나뭇가지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영석은 야전삽을 내려놓고 진흙 묻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옆에는 정윤아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7년 전 실종된 김지연의 친구였습니다. 정말 여기에 묻는 거예요? 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영석은 말없이 비닐봉투를 눌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휴대폰, 얇은 일기장,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남긴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내가 처음 본 사람이야. 장영석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윤아는 다시 봉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젖은 옷을 입고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장영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딸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러나 윤아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고 지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자기가 엄마 아빠의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서류를 봤다면서요. 그리고 김태주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자꾸 연락 온다고. 장영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태주는 실종 직후 지연의 방을 샅샅이 살피며 들락날락하던 교사였습니다. 그 눈빛은 과하게 차분했고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이걸 묻는 건 숨기자는 거잖아요. 윤아는 낮게 말했습니다. 장영석은 봉투를 묶고 흙을 덮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은 차가웠고 냄새는 눅눅했습니다. 이걸 꺼내는 순간 누구든 진실이 아니라 지옥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장영석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떠올리며 마지막 흙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윤아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앉아있던 지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윤아야, 혹시 내가 사라지면 내 방 책상 두 번째 서랍. 거기 USB 있어. 그 말은 한동안 윤아의 마음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 흙을 덮는 순간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묻는 일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지연이 사라진 건 2015년 12월 첫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앞둔 날 그녀는 등교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지갑도 가방도 옷까지도 모두 제자리에 없었고 방 안에는 인기척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사건을 분류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연이 평소에도 조용하고 감정 기복이 있는 학생이었다고 보고했고 친구들 역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까웠던 정윤아조차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7년 후 윤아는 장영석 앞에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났습니다. 오래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 때문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무겁게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윤아는 지연이 실종되기 전날 밤 갑자기 집을 찾아왔던 일을 고백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젖은 옷 그대로 현관 앞에 서 있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잠깐만 있어도 돼? 라고 말했어요. 윤아는 천천히 그 밤을 되짚었습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고 젖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TV만 켜둔 채 둘은 새벽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요. 그런데 무서웠어요. 내가 그걸 알아버리면 나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새벽녘 지연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 말만 남긴 채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유나가 본 지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장용석은 그녀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위로도 비난도 하지 않았고 눈가엔 깊은 피로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딸이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 이제야 그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나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이가 김태주 선생님 이야기를 했어요. 자꾸 연락이 온다고, 이상한 말들을 한다고. 김태주는 실종 직후 지연의 방을 학생 상담 자료 수집을 명목으로 드나들던 교사였습니다. 유난히 차분하고 지나치게 준비된 태도로 그 존재는 묘하게 불편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지연이 나가던 걸 봤어요. 아직 어두웠는데 창밖 골목에 검은 차가 세워져 있었고 지연이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어젯밤 봉투를 묻은 후 돌아오는 길에 그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계속 알고 있었고 단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용석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날 밤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누구에게도 온전히 마음을 내보이지 못한 채 무엇을 감추고 있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지만 장용석에게는 그날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과거에 묻어둔 어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용석은 마당을 지나던 중 대추나무 아래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고 흙은 질퍽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자신이 덮었던 구덩이의 흙이 낯설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끝으로 흙을 밀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엉성하게 파헤쳐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어지럽게 엇갈린 삽자국과 함께 얕게 찍힌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장용석은 급히 작은 삽을 들고 흙을 걷어냈습니다. 전날 밤 유나와 함께 묻었던 비닐봉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울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통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정오 무렵 그는 우편함에서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필체로 장용석 씨 앞으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보여줬던 것과 같은 사진이었고 지연이 어딘가에서 찍힌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당신 것이 아닙니다. 장용석은 그 문장을 바라보며 몸을 굳혔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졌고 머릿속은 어지럽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장용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이 말했던 그 USB요. 책상 서랍에서 찾았어요. USB 안에는 지연이 혼자 있는 영상과 상담실, 화장실 같은 공간에서 몰래 촬영된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연 외에도 낯선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고 모두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유나는 화면 속 지연이 두 눈을 꾹 감고 숨죽이는 장면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상담실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지연이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와서 USB를 다시 보려 했는데 사라졌어요. 문을 억지로 연 흔적은 없었지만 서랍 안이 어지럽혀져 있었고 USB만 없어졌어요.
장영석은 오전에 받은 사진 뒷면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아직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태주를 떠올렸습니다. 지연의 방을 살핀다는 명목으로 드나들던 교사. 하지만 느낌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오래된 무언가와 연결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장영석은 거실의 불을 모두 끄고 조용히 창문 뒤에 섰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도는 회색 SUV 한 대가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차 안에 누군가는 긴 시간 동안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타이핑된 문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파지 마십시오.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장영석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말미에 지연을 위해서라는 말이 오히려 역설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영석은 지연의 방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연이 중학교 시절부터 써온 메모장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평범한 학교 생활을 기록한 문장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날짜 옆에는 점점 불안한 문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 방에 갔어요. 문이 잠겨 있었는데 선생님은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계속 나를 봐요. 가끔 카메라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마지막 페이지는 다른 색의 펜으로 쓰여 있었고 글씨체는 불안하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없어지면 이 수첩은 아빠가 보게 해주세요. USB는 책상 서랍 속 두 번째 칸. 장영석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유나가 말한 USB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딸은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고 남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서랍을 열어 USB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마음속엔 오래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옛 동료이자 현직 기자인 오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아, 혹시 예전에 말했던 교육청 비리건 아직 조사 중이니? 왜? 무슨 일인데? 지연이 이야기야. 너 기억하지? 기억하지. 실종된 아이잖아. 장영석은 한참 말을 멈추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남긴 USB가 있어. 너도 보면 말이 안 나올 거야. 오성우는 더 묻지 않고 당장 달려가겠다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영석은 거실로 나와 지연의 수첩, 사진, 그리고 유나가 넘겨준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내의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생전에 아내는 지연에 대해 조심스럽게 기록하곤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지연이 점점 말을 줄였고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내용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장영석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이 무서워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난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조용한 마을에서 무언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장영석은 책상 모서리에 놓인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록합니다. 2023년 9월 18일. 내 딸 지연이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성훈이 장영석의 집에 도착하자 그는 말없이 USB를 건넸습니다. 오성훈은 노트북에 장치를 연결하고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동영상 파일들이 몇 개 재생 목록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하자 흐릿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교실이나 복도 같은 학교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고 어둡고 낡은 창고 같은 장소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흐릿한 형체들이 움직였고 일부 장면은 분명히 학생들이 몰래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오성우는 한 장면에서 화면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본 적 있어. 교사였어. 이름이 최창범. 몇 년 전에 내가 추적했던 인물이야. 장용석은 급히 메모지를 꺼내 최창범이라는 이름을 굵게 적었습니다. 그땐 증거가 부족해서 기사화도 못했거든. 그런데 이건 명백해.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그 순간 화면이 갑자기 번쩍였고 마우스 포인터가 멈췄습니다. 이내 스스로 움직이듯 파일을 닫더니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오성우는 당황한 얼굴로 키보드를 눌러보았지만 USB 안의 파일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삭제했어. 이건 내부 장치 없이는 불가능해. 백업까지 자동으로 날아간 걸 보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내부에서 조작한 거야. 장용석은 침묵한 채 화면을 바라보다가 책상 위의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잡은 사진 한 장의 뒷면에는 흐릿하게 적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마윤. 유나가 말했던 지연의 친구야. 그 애도 실종됐다고 했지. 오성우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이름도 기억나. 내가 그때 조사할 때 잠깐 거론됐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이 관련 기록은 전부 사라졌지. 지연이랑 같은 반이었고 둘이 아주 친했다고 했어. 두 사람은 USB가 꽂혀 있던 노트북 앞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원될 수 없는 데이터들, 그리고 점점 더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억의 조각들. 오성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 장용석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물러나면 지연이한테 평생 죄인으로 남게 돼. 끝까지 가야 해. 두 사람의 눈빛은 단단하게 마주쳤고 그들이 마주한 어둠은 이제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선 무엇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오성우는 중앙도서관 지하보존서고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찾아냈습니다. 모두 2015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지연이 사라지기 전후로 집중된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는 지면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실종되기 전후 일주일 사이에 같은 시에서 여학생 3명이 연이어 사라졌어요. 오성우는 신문을 넘기며 이름을 짚었습니다. 이마윤, 박소연, 홍미래. 세 사람 모두 인근 중학교 출신이었고 실종 이후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경찰은 다 가출로 봤어요.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여러 차례 했지만 묵살됐던 흔적이 있어요. 장용석은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연결하지 못했을까요? 오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연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못하게 막았던 거겠죠. 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학교 행정실에서 확보한 교직원 명단과 CCTV 사용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단 중 한 인물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창범, 교무부장이자 생활지도부 담당이었습니다. 영상 속 인물과 동일 인물로 보였습니다. 장용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수첩에 있던 그 방. 영상 속 구조랑 학교 본관 뒤 창고가 거의 똑같아요. 그 방, 원래 용도가 뭐였는지 확인해 봤어요. 서류상으로는 보건 창고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오성우는 창고 출입 기록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2015년 10월 이후 해당 장소에 대한 관리 기록이 아예 사라졌어요. CCTV도 끊겼고 열람 기록도 삭제됐고요. 학교 자료 안에선 그 공간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장용석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는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정윤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에 젖어 있었습니다. 삼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누가 제 집에 다녀간 것 같아요. 문은 어땠니?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지만 서랍 안이 뒤져져 있었고 USB만 사라졌어요. 장용석은 차가운 기운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불쑥 떠오른 문장을 되새겼습니다. 더 이상 파지 마십시오.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장용석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단 4글자였습니다. 이마윤도 봤다. 장용석은 한동안 그 문자만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조용히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성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건 단순한 개인이 아닐지도 몰라요. 장용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주한 건 과거의 진실이 아니라 현재도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실종된 채 남겨진 아이들의 이름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성우는 이마윤의 이름이 언급된 오래된 교내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폐기 대상이었던 파일이었지만 교육청 백업 서버를 통해 복원한 자료였습니다. 그는 프린트한 문서를 장용석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2015년 10월에 작성된 학교 상담일지예요. 이마윤이 실종되기 2달 전 내용이에요. 장용석은 종이를 받아들고 눈을 좁혔습니다. 하단에는 굵게 표시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이 반복적으로 악몽과 환청을 호소함. 창고 인근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한 공포 지속. 장용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지요. 방에 혼자 있으려 했고 무서운 꿈을 자주 꿨다고 했어요. 오성우는 화면을 넘기며 추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소연. 같은 해 6월 상담 기록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창고에서 누가 나오는 것 같다. 계속 노랫소리가 들렸다는 내용까지. 장용석은 책상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정리해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겪은 공포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실제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아에게서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책장을 비추었습니다. 삼촌, 이거 찾았어요. 지연이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뒷면에 낯선 글씨가 있어요. 장용석은 사진을 확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셋은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 예정이었어요. 장용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지 이 글을 쓴 사람은? 윤아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글씨는 아니에요. 필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 사진 어디서 나온 거니? 지연이 가방 속 책에서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전에 그 가방을 다 뒤졌었는데 이 책은 없었어요. 누가 새로 넣은 것 같아요.
둘은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진을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라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영석의 휴대전화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창고를 열지 마세요. 그곳은 기억을 삼킵니다. 오성우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기억을 삼킨다는 건 지연이의 마지막 조각도 그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공식 문서에서는 삭제됐지만 물리적으로 그 방은 아직 남아 있어요. 장용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검은 연못 계획, 전면 재조사. 장용석과 오성우는 이른 아침 창고가 있던 학교 별관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폐쇄된 지 오래였지만 임시관리인의 허가를 받아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오래된 철문과 방치된 구조물이 외부인의 발길을 오랫동안 거부해온 듯 보였습니다. CCTV는 이미 오래전에 철거됐어요. 하지만 전력 기록은 남아 있어요. 오성우는 태블릿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전력 사용 기록에는 이상한 수치가 있었습니다. 폐쇄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전등 하나의 전력이 작동된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밤 3시 15분. 같은 시각에 같은 조명 하나만 반복적으로 켜졌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장용석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누군가 정기적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러 들어온다는 뜻이겠군요. 그들은 창고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손잡이는 닳아 있었고 자물쇠는 최근 교체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폐쇄된 장소치고는 너무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삼촌, 오늘 새벽에 우편함에 무언가 들어 있었어요. 낡은 열쇠 하나랑 접힌 종이요. 무슨 내용이었니? 열쇠는 창고의 것이다. 조심해라. 그 문은 한번 열리면 닫히지 않는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장용석은 오성훈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낡은 열쇠를 문에 맞춰 보았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안쪽에서는 축축한 먼지와 곰팡이 그리고 오래된 침묵의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손전등 켜줘.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벽면은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일정한 위치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파지 마십시오. 그 아래 다른 색의 글씨가 겹쳐 있었습니다.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장용석은 글씨를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절박한 심정으로 이 경고를 남겼다는 사실이 피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 벽틈 사이로 종이 한 장이 삐죽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장용석은 종이를 접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문을 열었어요. 그때 창고 안쪽 깊은 곳에서 마른 잎이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장용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대답은 들리지 않았고 소리도 더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 안에는 확실히 누군가의 기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돌아온 다음 날 오성우는 복원한 노트북 하드 디스크를 열람하고 있었습니다. 고전적인 방식으로 암호화된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더명은 단순한 숫자 조합이었습니다. 32AXD. 비밀번호를 풀어낸 것은 뜻밖에도 유나의 메모장이었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썼던 일기 끝에 마지막 문은 나비의 날개로 연다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비는 지연이 어릴 적 애착 인형의 이름이었고 날개는 USB 파일명에 사용되었던 전미어였습니다. 오성우는 이 두 단어를 조합해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폴더는 조용히 열렸습니다. 내부에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어두운 방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의자, 그리고 벽에 기대 앉은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일자와 시간이 찍혀 있었고 시각은 2015년 12월 1일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지연이었습니다. 화면 속 지연은 어두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카메라 쪽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모양으로 읽히는 단어는 분명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순간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강하게 문을 열며 들어온 듯한 충격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영상은 정지되었습니다. 오성우는 손에서 마우스를 놓고 장용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보신 그대로예요. 이건 증거입니다. 아이가 살아있었고 구조를 기다렸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장용석은 숨을 길게 내쉬며 화면을 재생 정지한 지점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침입한 인물의 실루엣이 어렴풋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면은 아니었지만 그 옷의 주름, 어깨의 체형, 그리고 팔에 감긴 팔찌. 장용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최창범 교무부장이 평소에 차던 팔찌랑 같아요. 예전에 봤던 적 있어요. 그는 다시 영상을 정지한 채 캡처하고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유나에게 그 사진을 건넸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이거 학교 운동회 때도 찼었어요. 그 사람 지연이한테 너무 자주 말을 걸었거든요. 장용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복사해서 외부에 보관하자.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 그날 밤 유나는 침대맡에 가방을 놓아둔 채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각, 창문 너머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음악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잡음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유나는 눈을 떴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둔 사진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 안에 다녀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힌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주워 담으며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녀의 귓가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느다랗고 오래된 소리. 한 소절, 반복되는 멜로디. 지연이 자주 흥얼거리던 동요였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과 공포감, 인물 감정선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장용석은 오성훈과 함께 영상의 인물에 대해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실루엣이 최창범과 일치한다면 그는 단순한 방조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연루자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최창범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성우는 노트북을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2년 전에 돌연 퇴직했습니다. 명예퇴직 처리였지만 사실은 내부 징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사유는 기록에 없습니다. 장용석은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실종되기 전후 최소 2명의 학생이 같은 증상을 보였고 최창범은 그때마다 근처에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과거 교무회의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하연. 지연의 1학년 담임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동창의 명단이나 교직원 명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 김하연이라는 교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성훈이 기록을 다시 살피며 말했습니다. 교무부에도 근무 이력이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나 말로는 지연이 하연쌤 이야기를 자주 했대요. 장영석은 무언가를 떠올린 듯 서랍을 열고 오래된 교지 한 권을 꺼냈습니다. 뒷표지에는 7년 전 교직원 단체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른쪽 끝에 서 있는 여교사, 이름표는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김하연일까요? 그는 사진을 스캔해 확대한 뒤 유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분이 하연쌤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사진을 보면 낯설기도 하고 또 너무 또렷하게 기억나요. 이상하게 불편한 느낌이에요. 장영석은 잠시 멈춰 있던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검색창에 김하연과 2015년 교육 실습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오래된 커뮤니티 게시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15년 XX 중 교육 실습생 괴담. 한 달간 실습을 나왔던 여성. 아이들 사이에선 말이 너무 느리고 이상했다고 했다. 마지막 날 학부모가 와서 항의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름은 김하연. 당시 교육대 졸업생 명단에도 없었고 연락처 역시 가짜였다. 오성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교사도 아니었군요. 장영석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교사로 위장해 이 학교에 들어왔고 지연이와 접촉했어요. 그리고 영상의 그날 지연은 누군가에게 구조를 요청했죠. 김하연과 최창범. 둘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순간 장영석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번호 없음. 짧은 문장만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지연이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성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창밖엔 바람 한 점 없었지만 커튼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듯이 유나는 그날 밤 다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선 지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음 날 장영석은 오래된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 고의로 숨겨둔 듯한 카세트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로 된 쪽지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창고 안 탁자 아래에서 발견. 재생은 단 한 번만. 복제 금지. 장영석은 묵직한 표정을 지으며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쉭 하고 잡음이 흐른 뒤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약을 하나 더 먹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자꾸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요. 선생님은 말했어요. 지연아, 내 기억은 다 너를 위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내 이름도 헷갈려요. 엄마 얼굴도 흐려져요. 유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느리고 흐릿한 말투는 명백히 조작된 기억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녹음 속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지만 기계적으로 훈련된 톤이었습니다. 좋아요. 지연이는 잘하고 있어요. 엄마와의 기억은 잠시 지워야 해요. 아프지 않으려면 그게 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실험은 BL 유사천 721단계로 진입합니다. 지연이는 기억 재구성에 성공했습니다. 녹음은 여기서 끊겼습니다. 장용석은 조용히 녹음기를 껐습니다. BL 유사천 721, 이건 코드명이에요. 실험 단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유나는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누가 지연이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왜 하필 우리 지연이에요? 장영석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녹음기 아래 깔려있던 다른 쪽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엔 기계적인 글씨체로 인쇄된 단어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험자 번호 A. 그리고 손으로 덧붙여 쓴 듯한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기억의 경계에 서 있다. 자극을 줄수록 본능은 깨어난다. 오성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건 실험입니다. 아이의 의지와 무관하게 누군가가 통제한 결과예요. 유나는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넌 그날 마지막까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창밖에서 다시 어제와 같은 동요한 소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바람은 없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오성우는 지연의 실종 당시 기록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 진료 기록, 교육청 보고서, 실종자 수색 보고서까지 모조리 비교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 12월, 지연이 실종된 당일 같은 날, 학교 인근 병원 응급실에 익명의 여성 청소년이 실려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17세, 의식은 혼미, 이름은 당시 명시되지 않았고 보호자는 임시 보호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 팀장님, 이 병원 기록 한번 봐주세요. 지연이 실종된 날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F17이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장용석은 진료 기록의 마지막을 가리켰습니다. 환자는 한 달 뒤 이마윤이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어 입원 상태가 종료됐고 이후 거처가 변경됐습니다. 주소지 비공개, 보호자 이름 없음. 장용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바뀐 거야. 지연이, 너 어디까지 조작당한 거니? 그들은 곧장 과거 이마윤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학교, 기관, 병원들을 추적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일정 시점 이전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17세 이전의 기억과 기록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새롭게 만든 것 같아요. 유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교지 사진 속 인물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가짜 교사 김하연. 그리고 지금 확인된 이마유는 실종자 지연과 나이도 같고 실종 날짜와 발견 날짜도 일치했습니다. 장용석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마유는 사실상 지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기억을 잃은 채 새로운 이름과 신분을 부여받고 살아온 겁니다. 그때 오성훈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 사진 좀 봐주세요. 그가 보여준 건 한 달 전 청소년 봉사 캠프에서 찍힌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밝게 웃고 있었지만 사진 한쪽 구석, 그림자 속에 서 있는 한 소녀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목에는 작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유나가 지연에게 생일 선물로 줬던 나비 모양 펜던트였습니다. 유나는 눈을 의심하며 속삭였습니다. 그거 지연이 거예요. 분명히 그날 이후로 못 찾았던 건데. 장용석은 입을 굳게 다물며 다시 말했습니다. 찾자. 그녀가 정말 지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건지. 지금부터는 추측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아니? 정말 내가 맞는 거니? 작은 마을의 노후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마친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음악치료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교실 안에 흐르는 피아노 소리와 함께 낯익은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참 좋아, 내가 좋아. 아이들은 웃으며 노래를 따라 불렀지만 이마유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얼어붙었습니다. 귀 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듯한 이명과 함께 한 줄기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걷던 골목, 엄마가 불러주던 그 자장가, 그리고 생일날 목에 걸었던 펜던트. 그 순간 하윤의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 나 알아. 말끝을 흐린 그녀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하윤아, 어디 아프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 목소리 또 들려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내 이름을 자꾸 부르고 있어요. 그날 밤 하윤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꺼낸 낡은 펜던트를 손에 쥐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펜던트를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유나야, 나 생일 선물 너무 좋아. 나비 진짜 예쁘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윤아, 괜찮니? 병원 심리 상담사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하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들은 노래, 그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좋아하던 곡이래. 혹시 다른 것도 기억나는 게 있어? 하윤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이름이 하윤 아니에요. 누군가 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진짜 이름은지. 그녀는 그 다음 단어를 꺼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었기에 이름 하나 꺼내는 일조차 너무 두려웠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조용히 물컵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그 기억은 너한테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때가 되면 스스로 다 떠올라. 그날 이후 하윤은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속에서 누군가 자꾸 불렀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지연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용석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에 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나비 펜던트와 7년 전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멈춰있던 시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 그 옆에 선 엄마와 아빠, 그리고 유나.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나예요? 장용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기다렸어. 우리 모두 정말 오래 기다렸어. 지연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펜던트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햇살이 복도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한 줄기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마치 그날의 기억과 오늘의 시간이 맞닿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돌아왔어요. 장용석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렇게 7년 전의 시간을 묻었습니다. 장용석은 지연과 마주 앉은 채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A이라는 코드명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과 메모, 실험 요약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너는 7년 전 실험체 A이었어. 기억 삭제와 정체성 주입 실험의 대상.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을 떼었습니다. 하윤이라는 이름 낯설지 않았어요. 그게 저였던 것 같기도 해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다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낯설고도 익숙한 그 이름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윤이었고 이제 지연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잊었던 시간도 기억해낸 순간도 그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장용석은 그녀 곁을 지켰고 두 사람은 마당에 핀 매화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질 수 있겠죠? 장용석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괜찮아지고 있잖니. 창밖엔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의 끝에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장용석은 더듬듯 말했습니다. 그 남자 기억나니?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사람. 지연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사라지기 전날 내 엄마 대신 널 데려갔던 사람. 그 남자가 너를 넘겼어. 신분 없는 아이를 찾던 실험 브로커였어. 순간 지연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짧은 장면이 번쩍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고 차 안은 어두웠으며 자신은 뒷자리에 있었고 옆자리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지연은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그가 날 실험체로 판 거였군요. 그녀의 말에 장용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그 남자 사망했다고 들었어. 내 엄마도 오래전에 떠났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찾은 삶 속에서 이제야 잃어버린 조각 하나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